퍼스트 펭귄 이준석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오늘은 최경환 부총리님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퍼스트 펭귄 이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두 분이 오래간만에 뵙습니까?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벤지. 그렇죠? 예.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뭐 건강. 최근 근황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지난 학기부터 네. 그 연수대 경제대학원에서 예. 그 한 과목 맡아서 아, 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인연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재밌게 좀 재미난 얘기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참 오래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뜰 때 그때 이제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기회 될 때마다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뭐 이런 그 인연이었고 그때 우리가 영입을 할 때도 아주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또 그때 아마 교육 관련 예, 맞습니다. 무슨 봉사활동을 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에 어쨌거나 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는 걸 제가 아주 주목해서 본 젊은 정치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정치인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만 40대인데 대통령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40전에 대통령 사람도 수두룩한데요. 예. 그거야 뭐 나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역량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우리 최 부총리하고 인연이나 뭐 에피소드를 좀 정리를 뭐, 해주시면. 제가 입문했을 때 벌써 장관을 지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권 재창출한 뒤에는 또 국가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하시니까, 네, 그렇죠. 예, 그때 항상 이제 그 산 같은 존재로 인식됐던 분이라서 저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부총님 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총리님이 정부로 가시면서 사실 그 당에 엄청난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정무적인 면이 많이 사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분나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당에는 산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중심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 많이 했었죠. 그때.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네. 우리 최경환 부총리, 정치인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뭐 포괄적인 평가를 좀 하신다면. 옛날에 이제 장수가 몇 명의 병사를 이끌 수 있느냐. 칼싸움 잘하는 건 사실 전쟁에 큰 의미가 없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면에서 사실 정무적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피곤한 역할입니까? 안 해도 될 싫은 소리를 누군가한테는 해야 되고 누군가 부탁도 해야 되고 그것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 뭐냐 또 모시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한 과정인데 그걸 다 엮어내시는 게 참 대단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보수당이 어찌 보면 비대위의 역사 아닙니까? 매일 무슨 비상한 사태가 발생하고 당내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인지도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또 뭐 일종의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면피해 나가는 이 패턴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는데 그 당시 그 박근혜 비대위는 정말 제대로 위기를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두 분이 이제 참여하셨는데 그 당시 그 박근혜 비대위가 왜 그렇게 당 수습을 잘 해내고 바람직한 형태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고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무슨 위기만 닥치면은 어디 뭐 걸듯 한번 모셔와가지고는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별로 성과를 못 봤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그 비대위는 결국은 당 내부의 사람이 외부에 좋은 인재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있었고 국민들한테 신뢰감도 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비대위 체제로 치른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 비대위에서 이준석 의원이 20대 청년으로서 비대위원으로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파격적인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2030 젊은 세대 쪽으로 보수정당이 영역을 확장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일약 확장이 좀 되는, 그 다음에
신인 정신이 발굴이 되는 그런 또 성과들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보수 계열의 정당으로서는 신선한 그런 면이 이미지를 있었죠. 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러고 만 게 아니라 꾸준한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철학과 또 꿈을 가지고 꾸준하게 활동을 해와서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정당, 보수계열의 정당이 키워낸 젊은 리더 중에 아주 내가 본 데는 독보적인 그런 정치인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준석의 정당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되고 나서 예. 각종 총선 지방선에 연전 연패하고 예. 이 뭐 보수 정당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그때 당원들이나 국민 여론을 선택한 게 이준석 당대표 네. 가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당으로서는 담대하면서 놀라운 선택이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꿈을 계속 버리지 않고 예. 계속 앞으로 정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지금도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이 트럼프 러시에 대해서 우리 경제 수장으로 오래 계셨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부총님의 생각들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도 지금 주요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네. 있습니다. 가장 어떤 세계사적인 전환기, 특히 경제 측면에서는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지금 속수무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지난 한 20, 30년 우리가 번영을 구가하고 할 수 있던 게 자유화, 세계화, 예, 뭐 이렇게 해서 예. 갔잖아요. 이제 갔는데 이게 지금 역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국의 예. 인터레스트가 우선시 되면서 또 진영의 네.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도 진영 내에서 네.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세계 GDP 네. 규모에서 차지하는 트레이드 볼륨, 교역량 이게 최근 몇 년에 줄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네. 얘기할 정도로 소위 역세계화 이런 쪽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데, 근데 우리는 무역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렇죠. 그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가야 될 건가 하는 게 정말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뭐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시하고 또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또 무시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잘 또 스탠스를 잡아갈 것인가 하는 거는 정말 소위 고난도의 방정식을 주는 뭐 그런 어떤 어려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트럼프는 어쨌거나 뭐 논리가 단순하잖아요. 미국이 도움이 되면 한다 뭐 이런 네.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을 주면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뭔가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한국은 다시 성장. 지금 최근에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보수 계열의 지도자들이 예. 성장 담론을 성장 담론을 버려버렸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최근에 급속하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돌파하려면은 성장밖에 답이 없어요. 예. 앞으로 향후 10년간 예. 경상 성장률을 한 5%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못하면은 예. 나는 한국 이제 다이내믹스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런 성장 담론을 담대하게 꺼내야 된다 이런 생각해서 당장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했다. 예. 사실 제일 화가 문제는 이 문제잖아요. 예.
한미 관계 지금 뭐 거의 네트워크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취임에서 첫 번째 이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산수가 아니고 미적분이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네. 우리 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뭐 자세나 저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지금 부총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갈피가 잡히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전에 성장이 중요하다. 실제 중요하죠. 저는 다시 한번 산업이 진행되기 위해 가지고는 미국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딜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딜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미 관계 속에서 항상 4대 외교 비슷하게 해왔던 게 있지만은 이제 우리도 줄 것이 있으니까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는다 이건데 저는 이제 미국이 계속 그 리쇼어링을 하자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조에 동참해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걸 할 때 시장을 열어라에 대한 부분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관세가 이제 트럼프는 관세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리쇼어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리쇼어링 하는 만큼 우리 산업의 대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반덤핑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관세 장벽 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딜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투자도 거기에 레버리지를 삼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약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행 체제고 이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확실하게 그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거고 이게 항상 대한민국에서 안보에 엮여가지고 이제 한미 동맹을 국권이 가져가서 안보 측면에서도 이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도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또는 이제 더 강화해야 될 것과 조금은 내려놔도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트레이드오프를 시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 획득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반면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학연지연이 그거 하는 것처럼 그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국무부 관료들과 얘기하고 이러면은 사실 한국에서야 뭐 이준석이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니 잘났다 이러고 하지만은 워싱턴에 가면 한국에서 하버드 학부 나온 인간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걸 되게 그렇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저는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거는. 예. 최근 선거는 일단 그 좌파 진영은 재정 정책에서 계속 뭘 드리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어떤 재정 능력 자체가 과연 뭐 OECD 기준도 좋고 어느 정도 뭘 드릴 수가 있는 것인지 적자 재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재정 건전성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사실 경제 문화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뭐 드릴 수 있으면 국민한테 드리는 걸 반대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간 다 비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살림을 하셨으니까 거들난다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우리 재정요 아주 괜찮고요. 아 그렇습니까? 문제는 성장을 못하면 재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네. 재정은 성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경상성장률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재정 문제는 우리가 성장이 된다는 전제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면서 지금처럼 펑펑 서대해 버리면 그게 이제 재정 위기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정 문제 해결의 키는 성장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가능한 쪽 재정 투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장이 담보되는 네. 그런 재정 투자라면 네. 얼마든지 해야 되죠. 인프라. 우리 미래 세대, 앞으로 변화한 세대에 네. 필요한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자, AI 시대 되려면 전력 공급 안 하고 100입니까? 그렇죠. 네? 전력 공급. 예, 전력. 중요하죠. 네? 예. 그 다음에 AI에 대한 데이터니 무슨 이런 데이터 투자. 그렇죠. 예. 이거 안 하고 100입니까? 예. 그 다음에 어쨌거나 앞으로 탈탄소 뭐 이렇게 가려면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인프라 충전이니 이런 거 안 하고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 언젠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지금 재정이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 데 투자를 하면은 네. 그거는 내가 보건 데는 2, 3년 후면은 다시 세금으로 돌아와요. 성장으로 예, 예. 그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교육 투자, 맞습니다. 교육 투자. 예.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예. 인재가 예. 뭐 AI 시대에 맞는 인재가 육성되기를 하는 거는 예.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예. 얘기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치권이 앞서서 예. 등록금을 막 2배 올립시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런 쪽에 재정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재정에 일반 초중등하고 그 칸막이를 예. 어떻게 조금 예, 예. 융통성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학부모 부담을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재정에서 네. 그런 쪽은 아무리 투자해도 안 아깝다. 예, 그렇죠. 이제 사람에 투자하는 거는요. 그 사람 일자리 잡고 돈 벌면 세금 다 내요. 나눠주는 포퓰리즘식 재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껴야 되지만은 네. 그런 미래 성장이 담보가 되는 네. 미래론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진짜 복지는 네. 성장이 가져다 준다 그죠? 그럼요. 그다음에 이른바 그 성장이 담보되는 적자 재정은 담대하게 해야 된다. 그래. 좋은 말씀입니다. AI나 로봇이 이제 활성화되는 시대에서는 결국 AI보다 로봇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놓으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얘기 중에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것에 저도 그대로 공감하고 저도 책도 읽어보니까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생당 그 교원의 숫자가 오히려 지금 대학이 더 많아지고 있다. 왜냐면은 재정이 안 좋으니까 새로 좋은 선생을 뽑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의 품질이 열화되고 그러면 또 그 배출해봤자 학위만 달고 배출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직장에서 기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육에 재정 투자를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저랑 부총님의 생각이 아주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봅니다. 이제 뭐 AI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월급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못 가는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뭐 나락 가는 거니까 이거는 저는 무조건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이거는 확실히 공감합니다. 개헌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국회에 줬잖아요. 그러면은 국회가 탄핵을 저렇게 남발하면은 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렸어요. 네. 그게 사실은 그 두 권한이 서로 네, 견제와 균형이 됐을 때 그렇죠. 서로가 말해 조심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쪽은 탄핵권을 줬고 이쪽은 해산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리 간다. 그렇다고 뭐 계엄을 옹호하는 건 네, 아니지만은 당연하죠. 예.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수단이 없는 이런 언밸런스가 있다 하는 이런 점을 내고 그러고 제가 이제 5년 단임 지금 현재 같은 대통령제는 안 된다고 보는 거는 국민들이 어쨌거나 간에 연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탄핵이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은 결론이 만약에 탄핵으로 난다고 치면은 이거 계속 국민이 선택한 거를 그냥 헌재 재판관 몇 명이 쫓아내는 뭐 이런 식이 된다 이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쟁 정당 간에 서로 뭐 잘해가지고 점수 따는 거 예. 이게 아니고 예. 저놈을 쫓아내야 내가 한다. 제로섬 이렇게 게임이네. 하니까 죽기 살기로 말하자면 권력 투쟁에 몰입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 간의 균형과 그 다음에 나는 내각제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 내각제는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는 리더십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각제도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 하는 그걸 할 수 있는 절충제가 있어요.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시점이 안 됐나 예. 이런 생각을 해요. 이준석 의원께서는 내가 지금 과문한지 몰라도 개헌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그 말씀을 좀 아끼고 계신 예.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뭐 개헌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헌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부총리 말씀처럼 수명이 다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 집단이 몰려가지고 내세우는 것 돼버리면은 이 중요한 제안이 그냥 면피용 제안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서 아쉽고 의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 보기 때문에 사실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면 의회 해산 했겠죠. 그 다음에 해산하고 총선 결과가 좋았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국민이 판단을 받아보는 국민의 거예요. 판단을 받는 거고 그런 건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했던 거는 참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선택이지만은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개헌은 조금 더 평온한 상태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0일 남짓 남은 만약 조기에서 있다면 그 시간 내에 개헌안을 제대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준석 의원이 본받아야 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런 리더십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면이 있고 본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뭐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결국은 뭐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래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경쟁력 있는 분야를 우선 몇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제 경쟁력이 되는 그런 부분 분야를 만들자 이렇게 수출해 이런 전략이 탁월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국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그런 쪽으로 이제 동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실을 해 나갔죠. 그 어떤 성과 가지고 지난 20, 30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거 하다가 지금 이제 성장의 한계 봉착하면서 이제 미래가 상당히 좀 그루미해지는 뭐 이런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안과 함께 뭔가 이 돌파해내는 그런 실천력 이런 것들이 겸비되는 그 리더십 이게 지금 한번 나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늘 무엇을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으셨다 뭐 이런 대목들이 있으면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죠. 부총리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큰 그림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국가 경쟁을 끌어올려서 그를 바탕으로 오히려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역시나 학자로서 관료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워낙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부총님이 적절한 시기에 항상 많이 알려주십시오.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유. 예.